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진세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0년에 시행된 5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공주 석장리에서 남한 최초로 가시대 유물인 찌개,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가 출토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찌개, 주먹도끼, 심지어 뗀석기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 있는 시대, 구석기 시대죠. 자, 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바로 답을 말씀을 드릴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제 사냥이나 채집을 주로 했던 시기입니다. 농경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전에는 사냥이나 채집 요거 위주였기 때문에 이제 한 지역에서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굳이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지을 필요가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던 이동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한 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 무기나 농기구는 없었어요. 무기는 나왔지만 이제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농기구까지 청동으로 만들진 못했고, 이 시기에 농기구는 이제 역시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달 돌칼, 이제 벼 이삭을 따는 도구예요. 자,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 무기를 제작한 것도 역시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했다거나 가락박혀 뼈바늘로 옷을 만든 시대는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르러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를 올려 아련하고 하였으나 못하게 하였다. 좌장군이 두 구대를 합하여 맹렬히 가를 공격해서 상노인, 상한음, 니게상참, 장군 왕엽 등이 서로 항복을 모의하였는데 우거 왕이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제가 우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지만 또 이 나라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면 상이나 그 다음에 장군, 이 나라의 그 주요 직제가 상, 대부, 장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거 왕이죠. 이 우거 왕으로도 알 수 있는 나라 바로 고조선이에요. 특히 저 우거 왕은 위만 조선의 마지막 왕이고 이때 아들을 거쳐서 손자 때다 이랬는데, 그러니까는 이 위만의 손자가 우거 왕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2번은 결국 고조선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이제 백제의 특히 무령왕 때죠. 자, 빈민 구제를 위한 진대법의 실시는 고구려, 그리고 고국 천왕입니다. 고국 원왕 아니고 고국 천왕이에요. 자, 진범과 임둔을 복속시켰다. 요거 이제 위만조선. 물론 이제 고조선이죠. 번금 8조도 역시 고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디귿과 리을이 옳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사회와 경제에 가지고 산천을 중시한다. 음락의 경계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가 있다라는 데서 이 나라를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보면 더 잘 나옵니다. 낭랑의 단궁이 그 땅에서 나고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산출되고 무늬 있는 표본과 과하마 등이 유명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단궁과 반어피, 과하마가 생산되는 나라 바로 동해입니다. 자, 이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 동해에 관련된 키워드에 이제 3번,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동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근처에 나라였던 옥저도 읍군과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라는 건 이제 사만 지역이죠.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한다라는 백제, 이 정사함회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고,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는 일책 12법도 역시 부여가 되겠습니다. 전부 중요한 내용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4번 가겠습니다.
자,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자, 왕에 대한 설명이래요.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 금옥으로 보답하고 사람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은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왕이 가문사에서 유숙하고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종고에 보관하였는데 적병이 불러하고 병이 낫는다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가문사가 나왔고 만파식적이 나왔어요. 요 이제 가문사는 이 왕 때 완공이 됐는데 이름을 가문사라고 붙인 거는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 내용은 만파식적에 관한 일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왕은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신문왕입니다. 자, 이 신문왕은 이제 문무왕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고 이제 통일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왕권이 강했어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을 억누르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피고 육두품들을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초원 같은 학자가 계시죠.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나 체제 정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라는 거는 이제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구역 제도나 구서당 10정의 군사제도 이런 거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죠. 5번입니다. 김음도를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라는 게 이제 신문왕의 그 왕권 강화 및 귀족 약화 정책 중 하나예요. 자,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버풍왕. 자, 이사부를 보내어 우상국을 복속한 왕은 지증왕이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분은 이제 뇌물 마립간입니다. 자, 이 뇌물 마립간 시기가 이제 4세기 말 5세기 초, 특히 이제 외가 쳐들어왔던 때예요. 이때 뇌물 마립간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해서 이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부대가 침략했던 외를 격퇴하고 금관가야마저 쇠퇴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이 전까지의 임금들은 전부 뭐 이제 거서관, 차차웅, 그 다음에 이후 전에는 이사금이었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 뇌물 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으로 불리게 됐고 지증왕 때 돼서야 왕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뇌물 마립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씨의 왕위계승 체계를 확립했다. 그 전까지는 박씨와 석씨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김씨. 이건 아무래도 그 고구려의 정치제도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거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중이죠. 왕으로 따지자면 문무왕. 이제 이 전의 왕이 태종 부열왕이죠. 김춘추. 근데 이분은 백제 멸망까지는 보고 이제 돌아가셨고 뒤를 이은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 및 이제 나당 전쟁,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고 왕이 싸우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니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왕을 해쳤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백제의 입장이죠. 왕도 한성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한성이 함락되는 그 다음에 요때 왕을 해쳤다 했는데 요때 돌아가신 요 왕이 부여경 계로왕이에요. 이제 그래서 계로왕이 죽고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한성 함락 시기다 이겁니다. 물론 요때 고구려 왕 거련 장수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여러 장수가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자, 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이길 수 없었다. 자, 이거 안시성 전투죠. 이때는 이제 고구려로 따지자면 보장왕 시기예요. 근데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있었던 때고 이 당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영계소문이 안시성을 직접 가가지고 성주와 함께 이 안시성 싸움을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50만 명의 인력, 이거 당나라 인력이에요. 그래서 토산을 쌓았다라고 했고 여기서 말하는 황제가 당태종이죠.
제가 이제 중국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제 중국인들이 당태종을 많이 존경한다고 해요. 그래서 걷다 대고 그래봤자 영계소문한테 발린 황제 이런 말은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지금 문제는 백제 한성 함락 요건 이제 5세기예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죠. 그 다음에 이 안시성 전투는 7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는 건데, 뭐 저는 6세기께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요 안시성 전투는 말씀드렸듯이 당나라가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근데 요 전에 이제 중국의 왕조가 수가 있었죠. 수나라. 이 수나라도 고구려를 노리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2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바로 전 정도로 보시면 되는 그런 식의 내용이죠. 뭐 그 외에 이제 뭐 6세기 말에서 7세기로 넘어가던 그 시점쯤에 고구려에서는 또 그 온달 장군이 아단성을 공격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어렵겠지만 그 바보 온달의 온달 장군, 평강공주랑 결혼하신 그 온달 장군이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아단성을 공격했다가 전사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6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라 그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자, 이분도 상당히 그 정복 활동을 많이 피셨던 군주예요. 다만 4세기입니다. 뭐 서안평 점령, 낙랑 대방 병합. 이제 요거는 의미가 있던 게 당시까지도 존재했던 한사군, 그 한나라 영토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미천왕의 업적입니다. 고국 원왕이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하였다. 이것도 역시 4세기예요. 이때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 그 막강한 백제의 최고 정복군주죠. 그때 시기의 일이고, 자,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앞문제에서 제가 뇌물마리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는 5세기 초. 그러니까 장수왕 시기 전이잖아요. 광개토 대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문화재청이 김해 대성동과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3점에 대해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의 수준 높은 공예기술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 심지어 지역까지 나왔습니다. 김해죠. 따라서 이 나라는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자, 금관가야는 김해, 그 다음에 대가야는 고령, 아라가야는 함안, 이런 식으로 그 가야 연맹이 이제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관가야죠. 그 다음에 이 목걸이는 지금 국립 김해박물관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저 김해박물관 갔을 때 이 목걸이 봤습니다. 보니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죠. 자, 어쨌든 문제는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관가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철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이에요. 낙랑과 외등에 수출하였다. 이 5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변한 시기부터 이어져 와서 가야 때까지도 계속하여 철이 많이 생산됐고, 이제 이 당시 고대 시대 때는 그 철을 가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당시로 따지자면 이제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관가야가 아무래도 최첨단의 그 철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거까지는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 철을 생산하는 능력이 좋다는 거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고온이 필요합니다. 이제 1500도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높은 열이 필요한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금관가야가 그런 기술이 이제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다른 선지 볼게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거나 만장일치의 화벽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신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요거는 부여죠.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도 신라입니다. 제가 아까 뇌물마리간 때 김씨의 왕위 계승 체제가 확립된 시기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석조 사리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능산리 절터가 관산성에서 전사한 이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신 왕, 바로 백제의 성왕이죠. 자, 백제 성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신라하고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았어요. 근데 이때 신라의 진흥왕이 이 한강, 백제랑 신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되찾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류 쪽은 백제, 중상류 쪽은 신라, 이렇게 이제 나누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한강 유역 전체를 다 신라의 영토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왕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관산성 전투를 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관산성 전투의 단초가 됐던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 이후에 신라가 한강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관산성 전투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왕이 전사하셨다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이에요. 윤충을 보내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이건 이제 의자왕이고요.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신 분은 백제 최고의 정복군주라 말씀드렸던 근초고왕입니다. 자, 각 다른 왕들도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남북국 시대를 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모산에 도읍하고 나라를 세웠다. 당의 등주를 공격하고 요소에서 격돌했다. 일본에 국서를 보내어 고려 국왕이라 칭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나오죠. 발해입니다. 동모산의 도읍, 대조영이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이거는 무왕이에요. 무왕. 이건 이제 고왕 대조영이에요. 고왕.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국서를 보내어 고려 국왕이라 칭한 거는 이제 문왕 때 있었던 일일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건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발해가 나오면 1점짜리가 되는 경우에는 오경 15부 62주나 해동 성국이 나오면 1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2점이라 선지에 그게 없습니다. 이 발해의 중앙 정치제도가 삼성 6부고, 이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만 당나라의 삼성 6부랑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 삼성에서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세 성이 있는데, 특히나 이 정당성이 6부를 관할하고 그 다음에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해요. 그러니까 재상이죠. 국정총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부도 당나라나 고려 조선, 당나라 고려 조선은 2호 예병 형 공인데, 이제 발해의 경우에는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6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르고 발해만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부를 관할했고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런 내용 정도는 발해 중앙정치 체제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선지에 있어서 그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은, 주자감이 나오면 3점은 아닐 거예요. 이건 이제 유학교육기관이죠. 근데 이제 3점짜리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문적원. 요건 이제 서적관리기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정대 정도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건 이제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도 볼게요.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신문학 때입니다. 통일신라요.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것도 이제 통일신라로 가던 시대, 문무왕이죠. 위하부 등 13부를 두어서 행정 업무를 분담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자,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요거는 후고구려. 뭐 이 왕은 한 분밖에 없죠. 궁예. 이 궁예는 처음에 이제 고구려를 계승해서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나라의 이름을 마진, 태봉 이렇게 이제 바꾸기도 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9번 가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분은 상주 가은현 사람인데 기강이 문란해지고 도적들이 봉기하니까 이분이 몰래 왕위를 넘겨다보는 마음을 갖고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 못하였는데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그 백성들이 환영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완산주라는 건 지금의 전주 지역이죠. 이 완산주에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무진주는 광주인데 이때부터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 못하였다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왕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완산주에 이르러서는 아예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는 바로 후백제니까 이분은 견훤입니다. 자, 후백제의 견훤, 이 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후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견훤이 한 업적입니다. 이 견훤의 업적 맞아요. 기억은 옳고요.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 광평성이 등장하면 이거는 후고구려. 그러니까 궁예입니다. 또 나왔네요. 신라의 금성. 이 금성은 지금의 경주인데 여기를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이것도 견훤이에요. 뭐 이렇게 시험 해설 강의 말씀드리기에 적절치는 않아 보이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자면은 이제 왕을 자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왕비를 겁탈했다라는 뭐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다만 그 하나의 기록만으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게 이 견훤이라는 인물이 다른 기록으로 보면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견훤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라는 뭐 그겁니다. 어쨌든 요 경혜왕을 죽게 한 거는 견훤이 맞아요. 그리고 이때 경혜왕을 죽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백제적인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명분 하에 경순왕을 이제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견훤이 했던 일이 맞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고려가 이제 왕건의 고려가 신라를 많이 지원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견훤이 그 경주를 급습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한 왕건이 부대를 이끌고 막 가요. 이제 막아내려고 막 가는데 아무래도 그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경주까지는 멀잖아요. 그러니까는 견훤이 먼저 들어가서 일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지원하러 오던 왕건의 부대랑 맞붙어서 견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게 공산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경혜왕을 죽게 한 바로 직후에 공산전투가 벌어지고 여기서 견훤이 왕건의 부대를 대파하고 왕건은 백제의 병사 옷을 입고 막 산길 타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신순겸 장군 같은 분들이 이때 돌아가셨죠. 자, 어쨌든 이건 이제 견훤이 맞고요.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분은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후삼국 통일한 이후에 한 일이죠. 자, 어쨌든 기억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나오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몸은 비록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있노라. 눈과 귀를 빌어 기대에 부합하고자 하니 우서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할 터이니 주나라가 800년간 지속되었듯이 우리 국원도 길이 있어질 것이다. 자, 12목 제도를 시행한 왕이에요. 바로 고려의 6번째 왕 성종입니다. 자, 이 고려 성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 왕의 지금 말씀하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가 바로 이 성종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시무 28조의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 유학 근간의 통치, 유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근간으로 해서 통치를 해달라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방간 파견이에요.
이제 이때까지는 호족들의 입김이 아무래도 세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해서 지방으로 파견해서 왕권도 강화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이 성종이 받아들이면서 12목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거 볼게요. 자,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는 태조 왕건입니다. 자,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형고에 설치, 이거는 예종이에요. 하여튼 뭐 관학진흥, 학문연구 막 이거 예종이 많습니다. 국자감의 전문 칠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독서 산품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의 왕이었던 원성왕이에요. 과거의 전신인 제도죠. 국학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이제 독서 산품을 시행하겠다 했는데 진골 귀족이 왕이 다툼하던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됐습니다.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수복하였다. 공민왕이죠. 자, 전부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를 말씀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계속하여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